일본이 한국에게 완전히 역전당한 진짜 이유는 1964년 도쿄올림픽 때문입니다. NHK 생방송에서 한 도쿄대 교수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앵커는 당황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올림픽이요? 도대체 올림픽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75세 노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그때 완벽주의를 선택했고 한국은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차이가 50년 후 모든 산업의 명암을 갈랐어요. 배터리 시장 1위 LG에너지솔루션, 반도체 2위 삼성전자, 조선업 세계 1위 한국, 일본 기업들은 순위표에서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속도를 잃은 나라와 속도를 선택해 세계를 장악한 나라,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우월함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성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와타나베 켄지입니다. 도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40년간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 왔어요.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NHK 본사 6층 스튜디오의 온도계는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경제 최전선이라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대받았어요. 주제는 일본 경제의 미래였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어요.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고 앵커 오노 유키코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 시작 3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스태프가 준비한 자료가 대형 모니터에 떴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25년 2분기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그래프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위 LG에너지솔루션 24.3%, 2위 중국 CATL 22.1%, 3위 삼성 SDI 14.8%, 그리고 일본 파나소닉은 6.7%로 7위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자료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오노 앵커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 배터리 시장이 정말 놀랍게 성장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대단한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지만 목구멍이 계속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30년 전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1995년 봄,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알토대학교 MBA 강의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객원 교수로 아시아 경제론을 가르치고 있었죠. 강의실 창밖으로 눈 덮인 발트해가 보였어요. 28살 한국인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봉석이었어요. 교수님, 일본은 왜 고속철도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기술이 너무 완벽해서 비쌉니다. 신칸센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죠.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요. 권봉석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저렴한 버전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30년은 걸릴 겁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오려면 말이죠. 강의실에 다른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권봉석도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고속철도 KTX를 34개국에 수출했어요. 일본 신칸센 수출은 단 2개국에 그쳤습니다.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모든 산업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30년 전 했던 말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한국은 30년이 아니라 15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오노 앵커가 제 침묵을 눈치챘어요.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어요. LG 24.3%, 삼성 14.8%, 파나소닉 6.7%,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스튜디오에 스태프 6명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메라 감독도, 음향 기사도, 조명 담당자도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40년 경제학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노 씨, 일본이 한국에게 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 이유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노 앵커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1964년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어요. 저는 모니터 속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을 때부터 일본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우리는 그때 완벽주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50년 후 모든 산업에서 한국에게 뒤처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카메라 감독이 헤드셋을 조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노 앵커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본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대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폭탄 발언이었거든요. 40년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진실이었어요. 30년 전 권봉석에게 했던 거짓말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오노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올림픽이 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1964년 우리가 신칸센을 만들 때 선택한 방식이 지금까지 일본 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속도를 포기했고 안전을 중시하느라 도전을 회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정반대 선택을 했어요. 일단 빨리 만들고 나중에 개선하자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잔인한 숫자들이 떠 있었어요. LG 1위, 삼성 3위, 파나소닉 7위.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권봉석에게 30년이 걸릴 거라고 했던 그 예측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일본의 기술력이 영원히 앞설 거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온 국민 앞에서 고백할 때가 왔습니다. 1995년 봄, 핀란드 헬싱키는 아직 추웠습니다. 알토대학교 경영대학원 건물 3층 강의실 창문 밖으로 발트해가 보였어요. 회색 하늘 아래 얼어붙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35살이었어요. 도쿄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다가 1년간 알토대학 MBA 과정에 객원 교수로 초빙됐었죠. 아시아 경제론을 가르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강의실에는 22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핀란드인 12명, 스웨덴인 4명, 독일인 3명, 그리고 한국인 3명이었습니다. 그날은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일본 경제의 성공 사례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1995년 당시 이 기업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기업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한 핀란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품질 관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제로 디펙트, 즉 무결점을 추구합니다. 0.11mm 오차도 용납하지 않죠. 그게 바로 메이드 인 재팬의 힘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필기했어요. 그때 뒷좌석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35살 한국인 학생 권봉석이었어요. 그는 LG전자에서 5년 근무한 후 MBA를 하러 온 학생이었습니다.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항상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네, 권 씨.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권봉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본은 왜 신칸센을 해외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인데 전 세계가 사고 싶어 할 텐데요. 그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제가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신칸센 1km 건설 비용 약 500억 원, 독일 ICE는 300억 원, 프랑스 TGV는 250억 M입니다. 일본 기술은 너무 완벽해서 비싸요. 개발도상국들은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권봉석은 다시 물었습니다. 강의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몇몇 유럽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권봉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요?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네, 최소한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기술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권봉석은 천천히 앉았어요. 그의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계속했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소니 워크맨, 도요타 렉서스,
파나소닉 배터리 모두 업계 1위죠. 이 기술적 우위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될 겁니다. 칠판에 적힌 일본 기업 이름들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강의가 끝난 후 권봉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만약 한국이 완벽함 대신 속도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빨리 만들고 나중에 개선하는 방식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 시인,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품질을 희생하면 브랜드 가치가 무너져요. 소비자들은 완벽한 제품을 원합니다. 특히 고속철도 같은 안전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일본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 완벽주의에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권봉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학생이 30년 후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이 되어 세계 배터리 시장 1위를 차지할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헬싱키 호텔 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한국 학생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다. 속도가 완벽함을 이길 수 있느냐고. 나는 단호히 아니라고 답했다. 일본의 완벽주의야말로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지배할 유일한 방식이다. 그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제 답이 옳다고 말이죠. 하지만 2025년 9월 15일 NHK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지금 그 일기를 떠올리니 부끄러웠습니다. 30년이라고 했던 제 예측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15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권봉석은 옳았고 저는 틀렸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다 속도를 잃은 일본과 속도를 선택해 세계를 장악한 한국. 1995년 그 추운 헬싱키 강의실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었던 겁니다. NHK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오노 앵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메라 세대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국 생중계 중이라는 신호였죠. 스튜디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잔인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LG 1위, 삼성 3위, 파나소닉 7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수님, 오노 앵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1964년 도쿄올림픽이 일본 경제 몰락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올림픽은 일본의 자랑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스튜디오 스태프 6명 모두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감독이 헤드셋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올림픽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 문제였어요. 1964년 도쿄올림픽 유치가 확정됐을 때 일본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에 완벽한 일본을 보여주자. 신칸센도 완벽하게, 고속도로도 완벽하게, 경기장도 완벽하게 만들자고요.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노 앵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완벽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녀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완벽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위해 속도를 희생하면 문제가 됩니다. 1964년 10월 1일 신칸센이 개통됐어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515km를 3시간 10분에 주행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이 문제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신칸센 개발에는 8년이 걸렸습니다. 1956년 계획 수립부터 1964년 개통까지 정확히 2920일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일본 엔지니어들은 0.1mm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레일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깔았고 신호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어요. 결과는 완벽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오노 앵커가 메모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8년이면 긴 건가요? 대형 프로젝트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스튜디오 스태프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비교해 보시죠. 1988년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한국은 1981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건설, 88 고속도로 확장,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 모든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하철 2호선은 4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88속도로는 3년 만에 확장이 끝났어요. 주경기장은 2년 6개월 만에 지어졌습니다. 오노 앵커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게 빨리요? 품질은 괜찮았습니까? 그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품질도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용하는 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개선했어요. 지하철은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고쳤고 고속도로는 사용하면서 확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칸센은 1964년 개통 당시 이미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벽했으니까요. 개선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사이 한국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개선했습니다. 처음엔 일본보다 못했지만 20년 후에는 일본을 추월했어요. 오노 앵커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고속철도 얘기잖아요. 배터리나 반도체와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음향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970년대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개발할 때를 보세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파나소닉은 10년 동안 연구했어요. 완벽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1991년 마침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제품이었어요. 10년간 단 한 번의 폭발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 한국의 LG와 삼성이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파나소닉처럼 10년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5년 만에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초기엔 문제가 있었죠. 배터리 수명도 짧았고 가끔 과열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피드백을 받으며 6개월마다 개선했어요. 오노 앵커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럼 결과는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 그래프가 답입니다. 2025년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 삼성 SDI가 3위예요. 파나소닉은 7위로 밀려났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속도를 잃은 거죠.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개선하며 시장을 장악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어요. 카메라 감독이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담당자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어요. 오노 앵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대본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교수님 말씀은 결국 이거군요. 일본이 완벽주의 때문에 망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우리가 선택한 완벽주의가 일본 경제 전체의 DNA가 됐어요. 모든 산업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속도를 잃고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거죠. 한국은 정반대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노 앵커가 심호흡을 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럼 일본의 미래는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카메라 3대가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제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40년 학자로 살아온 제가 내려야 할 가장 어려운 진단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30년간 모아온 자료였습니다. 오노 앵커가 눈을 크게 떴어요. 스튜디오 스태프가 서류를 카메라로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64년 10월 1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칸센 개통일입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날짜 뒤에 숨은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956년 5월 일본 국철이 도카이도 신칸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64년 10월 개통까지 정확히 3074일이 걸렸어요. 8년 5개월입니다. 제 손가락이 숫자를 짚었습니다. 오노 앵커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74일이요?
꽤 오래 걸렸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일본 엔지니어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요. 레일 오차 0.1mm 이하, 신호체계 2중 3중 안전장치, 열차 제동 거리 계산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개통 후 50년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일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1992년 6월에 시작됐어요. 개통까지 4,322일이 걸렸습니다. 11년 10개월이죠. 일본보다 오래 걸렸어요. 오노 앵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도 느렸잖아요.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빨리 만들고 나중에 개선하자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1단계로 경부선만 먼저 개통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12km만 우선 완공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KTX는 개통 후 계속 발전했어요. 2010년 2단계 완공, 2015년 수서발 KTX 추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강릉선까지 확장됐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고속철도 총연장은 893km예요. 일본 신칸센은 2765km지만 그건 60년간 조금씩 늘린 겁니다. 오노 앵커가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기술력은요? 일본이 여전히 앞서지 않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기술력은 앞서지만 시장은 잃었어요. 한국 KTX는 2025년까지 34개국에 수출됐습니다.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요. 반면 일본 신칸센은 대만과 인도 단 2개국뿐이에요. 스튜디오 모니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 수출국은 파란색, 일본 수출국은 빨간색으로 표시됐어요.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노 앵커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가격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 신칸센은 1km당 건설비가 평균 50억 원이에요. 한국 KTX는 30억 엔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왜 그럴까요? 일본은 완역을 추구하느라 비용이 올라갔어요. 한국은 적정 수준의 품질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당연히 한국을 선택했어요. 오노 앵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품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은요? 그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조금 더 안전해요. 하지만 한국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KTX 개통 21년간 사망사고 0건이에요. 실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고속철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어요. 배터리 산업을 보시죠. 1991년 소니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했습니다. 개발 기간 10년이었어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했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10년간 폭발 사고 0건이었어요. 하지만 2000년대 삼성과 LG가 뛰어들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삼성 SDI는 1999년 배터리 사업을 시작해서 2004년 대량 생산에 들어갔어요. 개발 기간 5년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 시작해서 2005년 본격 양산했습니다. 일본의 절반 시간이죠. 오노 앵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품질이 떨어졌을 텐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2000년대 중반 삼성 배터리에서 과열 문제가 있었어요. LG도 수명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6개월마다 개선판을 내놓았습니다. 2010년이 되자 상황이 역전됐어요.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삼성과 LG 배터리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용량도 더 크고 충전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가격은 30% 저렴했죠. 2015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폭발하면서 한국 배터리가 세계를 장악했어요. 테슬라도 LG 배터리를 썼고 현대차도 삼성을 썼습니다.
오노 앵커가 자료를 넘겨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반도체는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1980년대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 50%를 장악했어요. NEC, 도시바, 히타치가 세계 1, 2, 3위였습니다. 완벽한 품질로 승부했죠. 하지만 1990년대 삼성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삼성은 일본식 완벽주의를 따라하지 않았어요. 빠른 투자, 빠른 생산, 빠른 출시 전략을 택했습니다. 1992년 64메가 디램에서 일본을 추월했어요. 1996년에는 256메가에서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완벽한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삼성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헤드셋을 벗었어요. 음향 기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노 앵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겁니까? 1964년 그때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1964년 우리는 완벽주의를 택했고 한국은 1988년 속도를 택했어요. 5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명확합니다. 고속철도,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모든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완벽을 추구하다 시장을 잃은 겁니다. 오노 앵커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병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의 질문에 전국의 시청자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 공장과 일본 공장의 차이를 말이죠. 스튜디오 스태프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한국 공장 내부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2024년 11월에 촬영된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이죠. 오노 앵커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화면 속 젊은 엔지니어가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흰색 방진복을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생산 라인 사이를 빠르게 이동했어요. 다른 직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짓이 빠르고 말투도 빨랐어요. 저 사람 표정을 보세요.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급박함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영상이 회의실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6명의 직원이 서서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의자도 없이 서서 빠르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여성 엔지니어가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그렸어요. 다른 직원이 즉시 반박했고 또 다른 직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5분 만에 결론이 났어요. 오노 앵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렇게 빨리 결정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성의 스탠딩 미팅입니다. 앉아서 회의하면 길어지니까 서서 합니다. 보통 15분에서 30분 안에 모든 결정이 끝나요. 잘못된 결정이면 다음 날 바로 수정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영상이 다시 생산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이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어요. 화면 한쪽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생산량, 불량률, 가동률, 모든 수치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됐어요. 한 엔지니어가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즉시 설비를 조정했습니다. 저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어제 생산 방식과 오늘이 다를 수 있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즉시 적용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됩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돼요. 그래서 6개월마다 생산성이 20% 이상 향상됩니다. 오노 앵커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일본 공장을 보시죠. 저는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파나소닉 오사카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8월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뭔가 정적이었어요. 직원들의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회의실 장면이 나왔어요. 10명의 직원이 커다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로 보였어요. 한 과장급 직원이 파워포인트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슬라이드가 30장이 넘었습니다. 부장이 질문했고 과장이 대답했어요. 다시 차장이 의견을 냈고 또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오노 앵커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회의 방식이네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일본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해요. 반대 의견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음 회의로 넘어갑니다. 신중한 건 좋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요. 한국은 15분에 결정하는 걸 우리는 일주일에 결정합니다. 생산 라인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파나소닉 직원들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불량품을 발견했어요. 즉시 라인을 멈추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과장에게 올라가고 부장에게 올라갔어요.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제야 수정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저는 두 화면을 비교했습니다. 삼성은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수정해요. 파나소닉은 보고하고 승인받고 그 다음에 수정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는 20대가 현장에서 즉시 결정해요. 파나소닉은 50대 부장이 사무실에서 결정합니다. 속도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거죠. 오노 앵커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이었어요. 배터리 생산 라인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로봇 팔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25살쯤 보였습니다. 설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는 즉시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3분 만에 원인을 찾았고 5분 만에 수정했어요. 저 엔지니어는 입사 2년 차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생산 라인 전체를 책임지고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라고 회사가 권장하니까요. 실제로 LG는 실패 보고서를 쓰면 포상을 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오노 앵커의 눈이 커졌어요. 반면 일본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파나소닉 효고 공장 영상이었어요. 45세 정도 되는 과장이 신입사원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펼쳐놓고 한 줄씩 설명했어요. 신입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했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과장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일본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번 실수하면 경력의 5점이 돼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아요. 45세가 되어서야 겨우 작은 결정권을 갖습니다. 반면 한국은 25세 엔지니어가 수십억 원짜리 설비를 조정해요. 혁신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이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삼성 평택 공장 야경이었습니다. 밤 10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차 보였습니다. 한 그룹이 피자를 먹으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팀은 화이트보드 앞에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노 앵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야근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제 야근이 아닙니다. 저들은 자발적으로 남아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도전해도 괜찮다는 문화 속에서 일하니까요. 일본처럼 실수하면 문책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화면이 나왔습니다. 파나소닉 오사카 공장 밤 풍경이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불이 하나 둘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했어요. 공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지만 역동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조적인 두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구나. 오노 앵커가 물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도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50년간 굳어진 문화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또렷이 기억해요. 삼성 갤럭시 노트 7 전 세계에서 폭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호텔 방에서, 주머니 속에서 터졌어요. CNN이 긴급 속보를 냈고 미국 연방항공청이 기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삼성 주가가 하루 만에 8% 폭락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삼성은 끝났다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모니터에 새 자료를 띄웠어요. 2006년 10월 11일 삼성이 갤럭시 노트 7 전량 판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단 한 달 만의 결정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250만 대를 회수했습니다. 손실액 5조 원이었죠. 오노 앵커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17년 3월 갤럭시 S8이 출시됐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폭발 사고 후 단 6개월 만이었어요. 배터리 안전성을 완벽하게 개선했고 디자인은 더 혁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해냈어요. S8은 출시 3개월 만에 2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실패를 6개월 만에 성공으로 바꾼 겁니다. 오노 앵커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했습니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즉시 문제를 인정했어요. 전 세계에 사과했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해결책을 찾았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3개월간 잠도 안 자고 매달렸습니다. 이제 일본 사례를 보시죠. 제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2015년 도시바 회계 스캔들이 나타났어요. 도시바가 7년간 회계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이익을 2천억엔 부풀렸어요. 2015년 7월 발각됐고 CEO가 사임했습니다. 오노 앵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저도 기억합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바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2015년 7월 스캔들 발각, 8월 조사위원회 구성, 9월 중간 보고서, 10월 최종 보고서, 매달 보고서만 나왔습니다. 실제 개혁은 시작도 안 했어요. 2010년이 되어서야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움직인 거죠. 그 사이 주가는 반토막 났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2017년 도시바가 미국 원전 사업에서 7조엔 손실을 냈습니다. 회계 스캔들 이후 2년이 지났는데 또 위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개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만 쓰고 회의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2025년 지금도 도시바는 회복 못했습니다. 오노 앵커가 한숨을 쉬었어요. 삼성은 6개월 만에 회복하고 도시바는 10년째 침체 중이네요. 그녀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실패에 대한 태도 차이예요. 한국은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빨리 고칩니다. 일본은 실패를 숨기고 회의하고 보고서를 쓰다가 시간을 다 써버려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제가 새 자료를 꺼냈어요.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가지였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일본 언론이 떠들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노 앵커가 그때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2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즉시 연구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가 1조 원을 지원했고 중소기업들이 협력했어요. 2021년 국산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일본 소재가 필요 없어졌어요. 오히려 한국 소재를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노 앵커가 놀라서 물었어요. 2년 만에요? 그렇게 빠르게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익숙해요. 빨리 문제를 인정하고 빨리 해결책을 찾습니다. 회의하고 보고서 쓰는데 시간 안 써요. 젊은 연구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기적을 만든 거예요. 일본은 과거에도 이랬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닙니다. 1960년대 일본도 도전적이었어요. 소니 창업자 이부카 마사루는 33세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혼다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일본은 한국처럼 빨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느려진 걸까요? 바로 1964년입니다. 저는 다시 강조했어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완벽주의가 자리 잡았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문화가 퍼졌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을 막고 경험 많은 사람만 결정하게 했어요. 50년이 지나자 그게 일본의 DNA가 됐습니다. 이제 25세 엔지니어는 아무것도 결정 못해요. 50세 부장이 승인해야 움직입니다. 오노 앵커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완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시도 안 하게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안전한 것만 선택해요. 그 사이 10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감독이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음향 기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저 완벽주의에 갇혀 있구나. 오노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답을 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학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오노 앵커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청자들이 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세대의 빨간불이 깜빡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실패 박물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첫 손가락을 들었어요. 오노 앵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물관이요? 그녀가 되물었어요. 네, 일본 기업들의 실패 사례를 모두 전시하는 겁니다. 소니가 왜 워크맨 이후 mp3 시장을 놓쳤는지, 샤프가 왜 액정 시장에서 밀렸는지, 도시바 스캔들은 왜 일어났는지 모두 보여주는 거예요. 오노 앵커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치부를 드러내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실패를 숨기는 문화가 문제예요. 실패를 공개하고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스웨덴에는 실패 박물관이 실제로 있어요. 코카콜라 블랙, 구글 글래스 같은 실패작들을 전시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며 배우죠. 일본도 그렇게 해야 해요. 두 번째, 30대에게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어요. 지금 일본 대기업 임원 평균 나이가 54세입니다. 삼성은 42세예요. LG는 39세입니다. 12년에서 15년 차이가 나요. 젊은 시각이 필요한 시대에 50대가 결정하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소니 CEO 최저 나이를 45세에서 30세로 낮춰야 합니다. 오노 앵커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30대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CEO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20세에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21세에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한국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은 33세에 회사를 세웠어요. 경험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시각입니다. 50대는 과거를 보고 30대는 미래를 봐요. 세 번째, 6개월 룰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세 번째 손가락을 들었어요. 모든 프로젝트는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해요. 승인이든 거부든 6개월 안에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2년씩 검토하고 회의하면 시장이 다 변해버려요. 한국 기업들은 3개월 단위로 움직입니다. 우리도 최소한 6개월은 지켜야 해요. 오노 앵커가 메모하며 물었어요. 그럼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은 다시 바꾸면 돼요. 한국은 그렇게 합니다. 6개월 시도하고 안 되면 다시 6개월 다른 방법을 시도해요. 1년이면 2번 시도하는 거죠. 일본은 2년 검토하고 1번 시도합니다. 누가 더 빨리 배울까요? 당연히 한국이죠. 네 번째,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손가락을 들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 젊은 직원들을 1년간 삼성과 LG에 파견 보내야 해요.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15분 스탠딩 미팅, 즉시 결정, 실패 허용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오노 앵커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쟁사에 우리 직원을 보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존심 상하죠. 하지만 30년 전엔 한국 직원들이 일본에 왔어요.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가르쳐줬어요. 이제 역할이 바뀐 겁니다. 배워야 할 때 배우지 않으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995년 핀란드 알토 대학 강의실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게 질문했던 28세의 한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웃으며 30년 걸린다고 했죠. 하지만 그 학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2007년 LG 모니터 사업부장이 됐고 2014년 HE 사업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LG 부회장이 됐어요. 오노 앵커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 학생이 LG 부회장이 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권봉석 부회장입니다. 30년 전 제 강의실에서
저렴한 고속철도 얘기를 하던 그 학생이 한국 최대 기업의 부회장이 된 겁니다. LG는 지금 배터리, 전자, 화학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요. 저는 틀렸고 그는 옳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30년 전 했던 말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30년 걸릴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5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던 일본과 속도를 선택한 한국,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지난달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니의 27세 엔지니어가 휴가를 내서 삼성 평택 공장을 몰래 견학하고 왔대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충격받았어요. 같은 나이 삼성 엔지니어가 300억 원짜리 설비를 혼자 관리하고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니였다면 45세 과장이 할 일인데요. 오노 앵커가 놀라며 물었어요. 27세가 그런 권한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엔지니어가 동료 5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바에서 온 20대 후반 직원들이었어요. 다들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를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1년만이라도 삼성이나 LG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들의 눈빛이 절박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에선 쇳살까지 기다려야 할 기회를 한국은 25살에 준다며 호소했습니다. 젊을 때 도전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 남은 학자 인생을 여기 바치기로요. 일본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100명씩 삼성, LG로 보내는 게 목표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일본에서 배웠듯이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오노 앵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스튜디오 스태프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눈물을 닦았어요. 음향 기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노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작해야 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었어요. NHK 스튜디오의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용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향 기사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오노 앵커는 화장을 지우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쿄대 동료 교수들, 제자들, 심지어 30년 전 학생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방송 봤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일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NHK 본사를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 중년 남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방송 잘 봤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회사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뭘 제안해도 회의만 하고 결정은 안 나고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내렸습니다. 도쿄대학 캠퍼스에 도착한 건 오후 7시였어요. 11월 저녁이라 이미 어두웠습니다. 연구실 건물 4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죠. 제 연구실 문을 열었어요. 책장 가득한 경제학 서적들이 보였습니다. 40년간 모은 책들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어요. 1995년 핀란드 알토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헬싱키의 회색 하늘, 눈 덮인 캠퍼스, 강의실 풍경, 그리고 한 장의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MBA 학생 2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권봉석이었어요. 사진 속 35세 권봉석은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LG전자 평사원이었어요. 고속철도에 대해 질문하던 그 학생이 30년 후 LG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만약 그때 제가 다르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 30년 걸린다고 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격려했다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오늘 방송에서 한 말들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프로그램, 실패 박물관, 30대에게 권한 이양, 6개월 룰, 모두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시부야 스카이스크레이퍼 건물 옥상에 거대한 전광판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파란 글자가 도쿄 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옆 건물에는 LG의 빨간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저 자리는 소니와 파나소닉 간판이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도쿄 한복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가전,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선택한 완벽주의가 50년 후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만난 젊은 스태프들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소니에서 찾아온 27세 엔지니어의 절박함도 기억났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었어요. 기회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삼성, LG, 현대차 인사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일본 젊은 엔지니어들을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밤 9시까지 15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화면에 오노 앵커라고 떴습니다. 받았어요. 교수님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홈페이지 댓글이 5,0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에요. 변해야 한다고들 하세요. 정말입니까?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네. 특히 20대, 30대 반응이 뜨거워요. 오노 앵커가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도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고 호소하는 댓글이 많아요. 한국처럼 젊은이에게 권한을 달라고요. 교수님이 불씨를 지피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삼성과 LG의 전광판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조롱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언젠가 따라잡아야 할 목표, 불가능하지 않은 목표였어요. 한국이 15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다면 일본도 15년 안에 다시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964년 우리가 선택한 완벽주의는 50년간 일본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2025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고합니다. 속도를 선택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6개월 안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우세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30년 전 한국도 자존심 접고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배울 때 배우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습니다. 변화를 미루는 자, 미래를 잃습니다. 연구실 불을 끄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처럼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저는 와타나베 켄지, 75세 경제학자로서 남은 인생을 일본의 변화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1995년 권봉석에게 했던 틀린 예측을 바로잡는데 말이에요. 창밖 도쿄 야경을 마지막으로 보며 연구실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부터 겸손한 새로운 일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민족성이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시는 곳에 평안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